역시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 또 이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 또 치유의 여정을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고통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가유공자의 이제 PTSD 제도 개선과 동료 상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그 살아남은 자의 눈물이라는 우리 생존자 이벽 전후회장 전준영 대표의 이제 책입니다. 저도 받았을 때 한번 보고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고 아마 발표에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는 것이 또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천안함 생존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문이 시작하고요. 이 뒤에 또 로고도 있는 우리 천안함을 하늘천에 편안할 안, 참 이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고 해서 이제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나 알다시피 10년 전 3월 26일에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 때 저도 끝나고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겪어야 됐던 커다란 고통의 시작이었는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 계속 2차, 3차 여러 고통을 또 겪은 것 같습니다. 전준영 대표 역시 책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어쩔 줄 몰랐다. 이것을 이제 PTSD라고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PTSD라는 게 병으로 인정받은 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멀쩡하고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들이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뭔가 사람이 성격이 바뀐 것 같고 달라진 것 같고 짜증을 내고 있고 저렇게 갑자기 눈앞에 사람들이 떠오르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이런 커다란 변화들을 과 고통을 겪은 것이 이제 의학적 질환으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에 있다가 다시 인간으로서 일으켜준 힘을 두 가지를 책에 썼는데, 하나는 우리 천안함의 함장님, 그리고 또 지금의 이제 배우자, 물론 그리고 또 동료들, 전우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원일 이 함장님의 편지에서 참 얼마나 아꼈는지 또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너는 나의 영원한 준영이며 천안함의 수병이다.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중요한 전우지만 부모님과 가족들께도 소중한 사람이다. 절대 약해지거나 다른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러면 난 살 가치도 없다. 약속할 수 있지?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이제 아끼는 마음으로, 또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고, 아마 결혼식의 주례 때에도 먼저 간 전우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또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그 전준영 대표가 이제 유족들을 찾아다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유족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썼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연인이자 지금의 배우자가 이제 같이 해주는 힘이 지금의 일을 하게 됐다라고 써주었습니다. 사실 앞에 김승섭 선생님의 발표는 퍼센트와 숫자지만 그 안에 의미는, 저도 2018년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누구도 이걸 그동안 다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이게 좌우의 대립처럼 돼서 더 고통스러웠던 상황에서 한겨레가,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또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던 김승섭 선생님이, 그리고 또
연구팀이 참여해서 이런 데이터를 냈다는 거 참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게 또 시작이 돼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네. 근데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제도의 참 허점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누군가, 특히 가족이 신청해야 되는데 가족이 없었다 보니까 돌아가신 문현욱 중사님 같은 경우는 8년간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종자의 지정을 받지 못했다. 굉장히 안타까웠고 결국 이걸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결심을 전우들이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싶습니다. 지금 두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본인들이 노력해서 이제 국회 세미나들을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시선의 어떤 확장을 경험했다고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뿐만이 아니라 경찰, 해양경찰, 소방대원, 사회적 의인,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됐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천안함에 대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기억하고 또 알리고 또 이걸로 좀 일종의 펀딩을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또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트라우마의 치유에 뭐 여러 가지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뭐 치료도 필요하고 때론 약도 먹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데 가장 이렇게 되기는 힘든데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게 이런 방식,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사회적 치유와 함께 본인들의 고통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또 천안함의 안보 견학 같은 것들을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아파서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한 우리 신은총 예비역 하사님이 있습니다. 제일 또 부상도 심하고 또 좀 전에까지 같이 있다가 자리를 바꾼 동료는 살아남지 못했고 본인은 남았던 어떤 커다란 죄책감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치고 지금 걷기도 힘들고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인데도 사실 6급 이양 정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물론 이런 결정에 대해서 여기서 뭐 옳다 그르다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6급, 7급이 이제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데서 제도상의 미비점이 많다고 생존자들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의 1번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좀 전까지 같이 근무하던 사랑하는 전우를 다 잃은 상황이었고 본인들도 다치고 목격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2, 3차 피해가 더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김승섭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화 위에서 유품을 찾아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복을 입고 언론의 인터뷰를 단체로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생존자들은 2, 3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결국 이게 만성화되고 더 괴롭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이제 올해 2월 달인데 요때보다는 조금 더 지금은 인정받은 분들이 늘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6급 이항으로 상위 등급을 가장 높게 받은 것이 이제 신은총 예비역 하사 1명이고요. 그다음에 7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4명, 나머지 12명은 등급 미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한 명을 제가 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왼쪽에 보시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7급으로 일반 평균의 4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피부에 대한 7급은 두부나 안면부, 경부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왜 다 7급이어야 되는지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취업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도 82%에 이르고요. 의료 지원도 몰랐던 사람이 71%입니다. 이건 아마도 보훈처도 열심히 하셨을 수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하여튼 현재 찾아가는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 카톨릭대의 연구에서도 이제 미달된 것이 많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문제점은 이게 7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제 7급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훨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하면 자살을 초래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거의 영위할 수가 없고 이제 환청에 시달리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100%를 인정하는 데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 보훈병원에 근무하는 치료진이 치료도 하면서 이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때로는 모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법의 특별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받은 바가 국가유공자 9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질환인 흉터는 얼굴의 경도에 흉터만 있어도 7급이 되는데 이런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같은 것들은 제대로 인정받고 오지 못하고 6급 사망조차도 안 되는 실정이다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PTSD 같은 경우도 미국에는 100%를 이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도 100%를 인정 받기도 하고 실제 제가 작년에 어떤 환자분이 왔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보낸 분이었는데 그분의 의심 진단명이 조현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청, 사고장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2년간 치료했는데 후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의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이분은 그 사망한 시신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한 1년 이상 노출되셨었고 그래서 이분한테 첫날에 조현병 아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갖고 이건 노출 치료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에 지금 2년간 이분은 조현병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7급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고정된 신체 장애와는 달리 호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후에 등급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평가는 지금도 재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보상과 이제 지원을 어떻게 이제 본인과 피해자와 유족이 이것을 증명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미국도 10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증명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했고요. 1988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철을 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직 지금 32년 전의 과제를 마치지 못한 셈이고 아직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실 그 보훈병원 여기는 작년에 제가 한번 벤치마킹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미아임이라고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 분은 한국 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쭉 듣고 사례도 물어봤더니 이제 퇴역군인 제대군인의 이제 보훈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일하는 이제 임상심리사 선생님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살 예방 전화로 이제 제대 군인이 전화하면 24시간 내에 전국으로 집을 찾아간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 안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로 자살고 위험군을 발견해서 위험이 있다면 치료에 그치지 않고 밑에 보시면 주택, 금융 여러 서비스를 사례 관리자를 배치해서 맞춤형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지난
15년간의 미국의 보훈 서비스의 변화는 맞습니다. 이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으면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역사회의 이제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핵심 서비스의 동료 상담이 있습니다. 동료 상담은 이거는 그 아픈 군인의 마음은 결국 그 동료가 다가갔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 많은 제대 군인의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6천 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했고 장애 판정은 치료진이 보훈병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화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료 상담은 결국 아파봤던 사람이 맨 처음에 다가가서 이를 이제 이후에 여러 서비스로 연결하는데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 상담가 제도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치료의 보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한 줄 이제 PTSD,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재판정 대상이라는 데 등장하고 국가보훈처의 내부 기준에만 있는 상태고 그것이 7급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그 커다란 고통이나 높은 자살률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등급이나 이제 보상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국에 산하의 이제 보훈병원 산하의 5개 병원 중에서 그 5개 병원을 가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한 번에 낫는 것도 아니고 앞에 계시는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신 박용천 쌤은 이제 EMDR로 이런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분인데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문 인력도 보훈병원에 아직은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피해에 맞게 분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사를 독립적으로 하고 좀 더 공공성 그리고 이제 공개하는 것 통해서 이제 합리적인 기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이 7급이라고 해도 제가 일부러 그런 액수 같은 거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7급은 한 달에 사실 몇십만 원 수준의 보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활이나 를 또 회복을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어렵지만 부로 승격을 하고 결국 지역사회 회복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기에 자가격리되거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맨날 칭찬받는 게 보건소 지자체 담당자들이 집으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잘 있냐고 물어봐주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과 다친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없이 신청이 할 때까지 유공자가 8년씩 누락되고 이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처지에 10년씩 두느냐. 이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는 물론 전문가적 영역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문가가 누구랑 함께 동료 상담가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에는 동료 상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이러한 시범사업, 사업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가 전국을 자비를 들여서 자기 차를 몰고 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방 안에 갇혀 있는 동료들을 전우들을 세상에 같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개인의 몫으로 남겨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 자체가 또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또 동료와 사회와 국가의 우리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가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보훈처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유공자 중심으로 좀 더 이해하는데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또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은 자의 명예가 자랑스럽고 살아남은 자의 눈물이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